국가에 되어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시를 진행하게 된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양재진 원장님께서는 아마도 모녀관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신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를 해주셨지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시작을 하죠. 네. 일단 물을 받고 하는 거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영화 배급사 소니 픽처스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어 대사 나올 때 꼭 한국어 자막을 입혀주셔야 관객들의 이해도가 좀 올라가실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 이제 제목을 마더도 아니고 엄마라는 한국말로 만들었고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재미교포 맞죠? 네. 재미교포 태어나서 바로 넘어간 분으로 알고 있고 산드라우도 재미교포로 알고 있고 아마 한국 정서나 한국에 특화된 어떤 한국만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 혹은 전통적인 부분에 공포라는 장르를 입혀서 뭔가를 좀 해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냥 하시죠. 네. 일단 느낀 거는 일단 모녀관계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계실 수 있는데 이 감독님이 제가 유추하기로는 대충 한 80년대생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그때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살던 분들이 그 감독님의 부모님이었겠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많은 재미교포분들 혹은 재외동포분들이 본인이 이민을 갔던 그 시기의 한국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영화에 나오는 죽어서도 딸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역할로 나온 엄마 박순이라고 나온 그분이 사실은 이 영화 설정보다 한 세대 윗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할머니 정도? 아니면 저희 할머니 정도. 아마 이 엄마로 나오는 이 산드라우 씨가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어린 또래로 나온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세대를 봐도 저렇게 한복 입고 하얀 타일 쓰고 뭐 저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누나를 위해서 지금 반바퀴를 날아갔다는 한국에서 온 외삼촌은 왜 한국말을 저렇게 못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다 큰 데까지 있고 결혼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엄마는 할머니는 왜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감독이 정말로 그냥 본인의 상상 속에서 한국에 대한 묘사들을 해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굉장히 이거를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고증을 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좀 더 영화도 재미있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왜냐하면 제작자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영화인데 우리가 미드에서 매번 느끼는 게 왜 미드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영화에서 미국 사람이나 뭐 외국 사람 쓸 때 저렇게 영화하는 사람을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고증도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쭉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1930년대 정도에서 태어나서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외에 정신과적으로 모녀관계 푸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쉬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 동문이라 저는 말을 보태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할머니
할머니가 전 세계에 좀 사랑스러운 K 할머니를 알렸다면 이 영화는 좀 다른 의미의 할머니를 알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엄마, 할머니 이런 존재들이 한국 영화 혹은 뭐 기본적인 다른 할리우드 영화에서 호러 장르의 일반적인 악당 캐릭터들은 사실 아니죠. 아닌데 최근 이 장르 안에서 좀 새로운 선수들로 등극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와 할머니. 그러니까 좀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감독들에게 그 유대 관계를 조금 낯설게 혹은 기이하게 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반영이 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쨌든 강력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그 모계로 이어지는 트라우마가 삶을 파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도 저는 읽기도 했고요. 부모 세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희는 나처럼 자라면 안 된다. 뭐 나의 삶을 너희에게 물려줄 수 없다.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헌신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주체는 사실 그 필연적인 모험성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일인데, 항상 그 간극들이 모녀 사이 혹은 부녀 사이, 뭐 부자 사이, 그 자식과 부모 세대에 좀 비극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환경에 가면 네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엔 그건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서 성장해야 되는 모두가 맞닥뜨리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호라는 명목 하에 혹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통제하는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민자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여기 하나 더 더해진 영화가 오늘 보신 엄마라는 영화죠. 근데 왠지 그냥 넘겨짚기에 직업적으로 엄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느낌이 좀 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엄마는 뭐 각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보편적인 의미로는 그냥 뭐 따뜻한 존재, 나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아줄 것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인식을 한다면 정말 많은 엄마의 사례들을 보고 들으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에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굉장히 신성시되는 존재죠. 근데 저희가 정신과에서 말하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산드라 오 씨가 엄마로부터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그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크리스라는 딸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와의 어떤 관계 끊기, 엄마가 전기로, 솔직히 전기 고문하는 엄마는 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아마 그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초를 켜고 어두운 환경에서 겪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설정인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무리수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전기공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어렸을 적에 그런 아동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전기를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하는데, 크리스가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울 때 그 창고에서 그 차단기를 내려버리면서 엄마와의 단절을 본인이 시도를 하고 엄마와는 다른 엄마가 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표현 방식만 좀 유화할 뿐이지 본인의 엄마가 했던 것과 똑같이 본인의 딸을 또 컨트롤하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크리스가 뭐 실제로 학교를 갔다가 괴로워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본인이 홈스쿨링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도 어렸을 적부터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본인의 품 안에서 크리스, 자기 딸을 컨트롤하기 위한 엄마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까 할머니가 그 엄마 역할로 나오는 분한테 얘기하죠. 너는 내 몸에서 나왔고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고 너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네 가지 독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 독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정서적 독립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신체적으로 자라는 걸 성장이라 하고 정신적으로 자라는 걸 성숙이라 했을 때, 신체적으로 자라는 성장이라는 건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데 반해서 정신적으로 자라는 성숙은 인생 살아가는 시기에,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 숙제들을 해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듯이 되는 건데, 그 정신적 성숙을 위한 인생 숙제를 우리가 발달 가업이라고 합니다. 이 발달 가업 중에서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 이 영화에서는 크리스 나이가 딱 16살, 17살로 나오는데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 숙제가 뭐냐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에요.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시작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먼저 독립을 하는데 이 조물주가 10대 때 정서적 독립 사춘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부모 배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물고 빨고 키웠지만 평생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죽은 이후에 자식 세대가 홀로 독립할 수가 독립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부모와 자식 간의 정떼기를 시키는 게 사춘기 정서적 독립인데 그때 많은 부모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배에서 나왔고 내가 아픔을 동반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힘든 시기를 내가 열심히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 거야 라는 소유욕을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자식이 나에게 반항을 하고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가 굉장히 자식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게 조물주가 다 계획한 서로 정떼라는 그 정서적 독립 시기, 사춘기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놔주는데 좀 더 편한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서 경제적 독립,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체적 독립도 정신적 독립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부모 배에서 나왔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부모와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그거를 인정 못하는 부모들을 사실 외래에서 진료할 때 많이 보게 되죠. 이 산드라오 역할로 나온 엄마, 그다음 그 위에 할머니 다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두 번째가 사실 이 영화에서 산드라오 씨 엄마 역할로 나온 분은 정신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조현병에 가깝습니다. 환청도 경험하고 환시도 경험하고 조현병이라는 거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 있고 환각이라는 양성 증상 그리고 망상이라는 양성 증상이 대표적인데 환청, 환시가 환각의 대표적인 거고 망상 중에서 지금 보면은 엄마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행세를 하는 빙의 형상을 겪게 되는데 조종망상이거든요. 정신과적으로 분석하면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건 이게 왜지? 예. 근데 이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잖아요. 전기 고문을 통해서 엄마가 굉장한 학대, 심한 학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산드라오 씨가 엄마로 같은 트라우마를 나는 절대로 죽어도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한테 다짐하고 갓 태어난 딸한테 다짐하고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크리스한테 보이거든요. 그게 병의 증상으로 인한 거건 혹은 엄마의 유골이 도착하기 전 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그리고 모든 자연의 문명으로부터 단절시키면서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키우는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싫어하면서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가해자와의 동일시거든요. 그 모습을 딱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감독이 굉장히 의도한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서적 독립의 사춘기,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이 자식을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싫어하면서 부모를 싫어하면서 닮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가해자와의 동일시도 정신과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모습이 여기서 전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채팅방에 뭐 주인공 아만다에게 진단명을 내려본다면 뭐가 있을까? 이 가족에게 처방을 내린다면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 답변이 좀 있네요. 아만다는 진단명 조현병이고요. 처방은 항정신병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조현병은 약물로 치료하는 병입니다. 정신과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정신 그런 뭔가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굉장히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정신이건 혹은 마음이건 다 뇌 안에 있거든요.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아이들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다른 게 아니라 뇌에 병변이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약을 먹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 걸 맞춰주는 게 치료입니다. 정신과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복 입고 제사를 치를 게 아니라 약을 드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 결말도 몹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건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제 약간 사후세계 같은 뭐 엄마와 그 어렸을 적 살던 방에서 단둘이 이해하고 단둘이 얘기를 하면서 아만다가 본인의 엄마 박순희 씨를 이해한다 그러면서 엄마를 위로하고
제 사진 해줄 테니까 꺼져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멘트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엄마는 한국에서는 인정받았던 한복 디자이너인데 막상 남편 좋은 부인이 되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왔고 거기서 말도 안 통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에게 그 화풀이, 분풀이를 다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의 힘들었던 걸 이해를 한다.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이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면 안 되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한풀이, 하나가 화풀이예요. 자꾸 내가 못했던 걸 자식을 통해서 꿈을 대신 이루면서 뭔가 그 보상을 받고자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한풀이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가 화풀이를 많이 하세요. 혹시나 아이를 키우셨거나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아이를 훈육한 건지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건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혼내놓고 좀 덜 미안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자위가 되면은 이거는 훈육을 한 거고 짜증을 내고 혼내는데 뭔가 자꾸 찜찜하고 미안하면 그 화풀이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마지막 영화의 그 대사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면 안 되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화풀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약간 정당성을 부여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이해하고 할머니 오셨나?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마지막에 한복을 입고 제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영혼을 달래서 말끔히 해결이 된다라는 내용. 마지막에 한복이 흔들리기를 할머니 살아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건 좀 새로운 문화권을 녹이는 방식에 좀 서투른 이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따가 한국 공포영화의 어떤 면들이 여기 좀 조우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긴 할 텐데 좀 적극적으로 잘 해석됐다면 좋았을 만한 부분이 약간씩은 서툴고 좀 덜컥거리게 할머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호러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캐릭터 심리 탐구에 효과적인 장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장르에서 이게 전혀 불가능한 시도는 아니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던가 공포를 스토리텔링에 연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호러 스토리들이 많죠. 그리고 그 심리에 명확한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호러와 심리는 매력적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 또한 영화 안에서 사용할 수 있죠. 아마도 이 영화를 뭐 샌드라우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작자인 샘 레이미의 이름을 보고 선택하신 분들도 그중에는 계실 것 같은데요. 이블레드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이고 최근에는 지금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2 백운돈의 멀티버스의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그 영화도 아이들이 보면 왠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슈퍼히어로 영화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호러 영화의 문법을 녹인 작법을 그 영화를 통해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영화에서도 아만다가 땅속에 묻혀있다가 손이 불쑥 올라오고 카메라가 뒤집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건 명백히 감독이 제작자인 샘 레이미가 만들어둔 이블데드에 바치는 헌살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전에 엄마라는 존재를 낯설고 좀 기이하게 바라봤던 영화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한국 영화에도 있죠. 봉준호 감독이 만든 마더라는 영화가 있죠. 살인자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 단어 조합으로서 아주 기이한 모성의 욕망을 들여다본 영화이기도 한데요. 할리우드는 이런 식의 창작물들이 조금 더 많죠.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마더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마마라는 공포영화에서도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도한 그 역시 뭐 예산이 아주 많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좀 그 모성의 관계를 조금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들이 호러 영화 영역에서는 종종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감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리스 싱이라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해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 했던 이전 작업과 이 영화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네. 아까 카톡으로 남편한테 너무 급하게 얘기하려고 까먹었는데 아만다의 당연히 진단에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고 우울증보다 치료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병입니다. 그 어머니 유골이 도착하기 전에 혹은 크리스가 갓난아기 때 자꾸 엄마에 대한 과거 본인이 당했던 장면들이 리프레시돼서 떠오르는 것들, 플래시백돼서 떠오르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하나 더, 대한민국에서 엄마에 대해서 가장 기괴하고 무섭게 그려낸 작품은 제가 볼 때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무서웠던 건 올가미의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올가미의 엄마가 있었죠. 최지우 씨가 연기한 작품은 이 자리에는 그 영화를 모르는 대다수의 관객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리스 심이라는 감독은 한국 인천 출생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생후 3개월에 그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라난 교포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후 뉴욕에서 영화를 전공하게 되는데요. 독특한 건 이 사람이 원래 영화를 전공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공부하게 됐다라는 이력이 아주 특이한데요. 이 영화는 감독이 만든 극영화지만 이전의 작품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더 하우스 오브 서라는 작품이고요. 말하자면 이 영화는 부서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서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족의 실화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미국행을 행복을 쫓아서 갔겠죠. 이 가족이 갔을 텐데 아버지는 이민 10년 만에 암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2년 후에는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강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식 둘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들이 19살 때 누나의 약혼자를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 누나는 동생의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마찬가지로 100년형을 받고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파헤치다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건데요. 한인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고등학생에 다닌 시절에 한인타운의 이야기가 굉장히 핫이슈였던 거예요. 이렇게 좀 망가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다가 그 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된 거죠. 그 아들의 사연이 너무 대서특필된 거예요. 누나의 사주를 받아 매형이 될 만한 사람을 죽인 악마, 가족을 망친 살인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때 그 앤드루라는 동생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식의 실패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한인 교회나 그 한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사건의 인연엔 뭔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추적을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바로 더 하우스 오브 서입니다. 여기에는 사건을 뒤집을 만한 대단한 변론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각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들여다보는 시도가 있었어요. 왜 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꺼내냐면 다큐멘터리 작업과 이 작업이 장르적으로 일치하진 않죠. 다큐멘터리와 호러 영화는 정말 먼 간극이 있는 장르니까요. 하지만 이 감독의 작업이 이민자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 안의 역학관계를 짚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만든 다큐멘터리와 이 영화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만들고 참여한 모든 사람은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만다를 연기한 한국계 배우인 산드라 오들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를 연기한 피벨 스튜어트도 아시아계 어머니와 원주민 혈통 아버지에서 태어난 혼혈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만든 이민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를 가장 좀 먼 판타지로 설명한 작품이 바로 이 엄마, 제가 지금 말을 모르는 거 느껴지셨죠? 그래서 판타지로 설득한 작품이 엄마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아까 캐릭터 얘기를 앞서서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이 아만다와 크리스 각각의 캐릭터에서 좀 발견하신 것들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만다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서 PTSD에서 스트레스 증후를 앓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다가 어떻게 크리스를 임신해서 낳게 되는지에 대한 게 다 스킵되어 있지만 아마 크리스를 임신을 알고 나서 아니 혹은 출생 직후에 세상과 단절을 시도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주 양육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그걸 통해서 향후 사회에 나가서 학교 혹은 어렸을 적에 친구 사귀기부터 모든 대인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즉 내가 엄마와 어떤 관계였냐가 내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라든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도라든지 그 가까운 친근함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를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마 아만다에게 엄마와의 관계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공포, 불안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아마 아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다 끊고
댄이었나요? 벌통 만들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꿀을 팔아주는 고분과의 관계만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이 전기 충격에 의한 그 전기에 대한 공포가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전기라는 게 결국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가 켜 있을 때 세상과 본인이 가까워지고, 결국 그거는 엄마와의 관계를 되풀이하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공포 불안의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전기를 차단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만다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당한 거를 절대로 본인의 딸에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이미 그 크리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신에게 보였던 모습을 반복적으로 유한 표현이지만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시작했을 때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둘이 친구처럼 잘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처음에 나올 때 재밌는 게, 일단 이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게 16살, 17살 사춘기가 이미 왔었거나 와야 되는 그 딸이 엄마와 둘이 앉아서 책을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권의 책을 같이. 일단 사춘기가 올라이 정도 10대 때가 되면 부모와 공유하는 것들을 확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자아가 10살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이 자아 속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게 거의 80~90%라고 그러면 10대가 되면서부터 친구가 차지하는 거, 또래 집단이 차지하는 게 80~90%고 부모가 차지하는 건 굉장히 포션이 줄어야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구조인데, 크리스에게는 친구이자 엄마이자 모든 게 다 엄마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크리스가 까죽까죽 장난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산드라오 아만다의 눈 표정 같은 걸 딱 보시면은 이게 과연 딸과 친구처럼 잘 지내는 엄마일까? 항상 중간중간에 이게 사실은 연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딸에게 계속 명령조로 얘기하고 엄마가 하지 말랬지, 엄마가 뭐랬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강요하는 모습들이 저는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아만다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안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고,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딸에게도 자기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죠, 뭐. 네.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엄마로부터 너는 굉장히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제 그 마지막에 크리스가 떠날 거야라고 했을 때 막 아만다가 쏘아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아만다가 크리스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엄마가 딸을, 넌 항상 불안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겁도 많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근데 그렇게 만든 건 본인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그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배워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제, 유아기 때 해야 되는 숙제가 부모와의 관계 이후에 가족 이외의 이웃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 숙제, 발달 과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엄마가 다 끊어놨기 때문에 애는 연습할 시간이 없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미 그런 연습이 돼 있는 아이들이 볼 때 크리스는 굉장히 서툴고 뭔가 이상한 아이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 트라우마가 크리스로 하여금 친구를 못 사귀게 만드는, 그래서 아만다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엄마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아만다라는 사람이. 그런데 결국엔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돼 있고, 저는 그 어떤 대사에서 캐치를 했냐면, 그 데니에게 맥주 한잔하면서 어떻게 딸과 세월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가 양봉에 관심을 보여서 내가 이런 삶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딸이 원하는 걸 나는 다 들어주는 엄마야, 나는 어쩌면 착각 속에서 살았던 10몇 년간의 세월이 이 모두와 단절된, 외부와 전기로서도 차단된 이 생활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시도한 장면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양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모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잖아요. 아까 채팅방에 양봉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의 산업이어야 했을 거고, 그리고 벌이 윈윈되는 게 사실 전기 사운드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벌이
무서운데 달콤한 무언가를 준다는 점에서 이 굉장히 비뚤어진 엄마와 딸과의 관계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양봉업을 하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양봉 이 꿀을 통을 늘리면 좋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거칠게 그 양봉 통을 만들면서 못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운드가 뭐랑 겹치냐면 이 딸은 입학 원서를 쓰는 타이핑 소리랑 겹치는 거예요. 못으로 내려치는 소리가 사실은 딸은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타이핑을 하는 이 소리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죠.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준 장면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좀 많이 촌스러웠어요. 직설적이죠. 너무 드러내놓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독님의 방식인지 아니면 장편 영화를 처음 하시는 거라서 약간 서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를 너무 보여주셔서 약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 아마 양봉에서 그 벌통 혹은 하이브 그 벌집이죠. 그거가 의미하는 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얘네가 벌통 혹은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살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결국 집이라는 결국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집이다라는 의미까지도 좀 포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그 언급한 뭐 타자기 소리가 겹치는 그 장면 끝에 실제로 말다툼이 이 모녀에게 처음으로 일어나잖아요, 영화 안에서. 근데 그때 제가 흥미로웠던 건 어쨌든 딸이 뺨을 때렸는데 딸도 다시 엄마 뺨을 때린다는 점에서 이건 K-무비의 장면과는 너무 다르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는데 아까 이걸 인상적으로 보신 분 채팅창에 안 그래도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마지막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제일 시원한 장면입니다. 그 아마 감독의 의도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감독이 한국 그 K 모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설마 그럴까? 두 번째는 의도한 장면이다 치면은 아무래도 크리스는 그래도 아만다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 아만다가 자기 엄마죠. 엄마의 폭력에 굴복하고 엄마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좀 더 약한 존재라면 크리스는 그래도 엄마의 그런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재된 힘이 있는 그런 딸이다라는 거를 좀 비교해서 좀 대비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더 힘이 실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벌통 만드는 못질하는 소리와 타자기 타이핑 치는 소리를 겹쳐 만들었던 감독님이라면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극명하게 딱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대놓고 딱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크리스는 아만다랑 다르다. 그렇죠. 짧은 영화의 러닝타임 안에서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짚어주고 가야 될 만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아니시 차케티 감독의 런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보고 관련된 영화로 런을 많이 생각했고요. 이 런이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휠체어를 타는 딸을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는 엄마예요. 그들은 뭐 전기를 끊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전원생활을 하고 있고 둘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엄마가 사실은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사실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 이 엄마가 딸을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해서 계속 이 딸을 아프게 약을 먹이고 약물을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딸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딸은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엄마로부터.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서스펜스의 상황들, 이게 바로 런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역시 모녀 관계를 아주 낯설게 바라보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는 딸들을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현재 용감하게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고요. 런이란 영화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그런 역할을 맡길 때 혹은 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할리우드에서 극본화할 때 어떻게
바닥을 기게 만들까? 어떻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스릴러의 주인공을 만들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할리우드 영화의 굉장히 대범하고 필요한 터프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 한계를 갖고 나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살인 말에 피해 도망간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스릴러를 몇 분 동안, 2시간 동안 이끌어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애초부터 차단하고 만든 아이디어의 현신이 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같은 소재에 접근하더라도 이런 대범성이 뭔가 좀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엄마와 딸과의 관계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대범함 같은 건 그런 상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런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많이 했죠. 네,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상상력, 기획력의 차이는 자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산드로우의 최근 작업인데요. 산드로우가 이런 식으로 물론 계획을 하고 출연한 건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영화가 공개되는 타이밍은 배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산드로우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다가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어머니를 연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 영화 중에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영재는 터닝 레드라고 하고요. 3월에 국내 극장 개봉하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됐고 현재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는 사춘기 딸을 키우는 엄마로 등장을 해요. 여기도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고요. 흥분하면 거대한 랩서 판다로 변하는 딸이 주인공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흥분하면 안 돼요. 판다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13살 소녀 메이의 엄마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아이는 항상 착한 딸 컴플렉스를 지니고 자란 아이예요. 나는 뭐든지 잘해야 되고 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어디 가서 모범이 돼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눈 밖에 난리라면 안 되고 이런 강박으로 자란 아이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산드로우가 연기한 민이란 엄마는 딸을 굉장히 과잉보호하는 엄마예요. 좋아하는 아이돌은 콘서트에도 가지 못하게 하죠. 거기서 뭔가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날라리 같은 소리를 들을까봐 어쨌든 이민자 가족으로서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남들보다 뭐든지 모범적으로 굴어야 한다라는 가정 안의 강박에서 자란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영화 모두에서 산드로우가 연기한 엄마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미션을 부여받은 딸들이 나온다는 건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엄마가 아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사춘기 딸을 뭐 그런 엄마 역할을 하신다는 것 들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날 좀 까먹은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귀신으로 나오는 할머니 장면만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구미호 장면, 뭐 하회탈 이런 걸 싹 걷어내는데요. 이거를 뭘로 이해하시면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공감이 훨씬 잘 될 것 같냐면 저 할머니가 귀신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망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밌는 게 부모와 같이 산 게 뭐 짧으면 20년, 길면 한 3, 40년 살다가 독립을 하고 뭐 대부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결혼과 동시에 독립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혹은 독립 이후에도 부모로부터의 간섭 혹은 부모와의 그런 관계 유지가 계속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건 부모가 심지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렸을 적 부모와 살았던 경험, 부모가 나에게 심어준 가치관 등등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꽤나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돌아가신 부모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신적 성숙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결국 부모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한다라는 거는 물론 정신적 독립을 하려면 경지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이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나의 부모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하면 무조건 신성한 존재, 감히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의 성격적 장단점을 갖다 객관적으로 따지고 평가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의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성격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 성격적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쭉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성격적 단점들 중에서 내가 물려받은 건 무엇일까?
그리고 부모의 이런 성격적 단점으로 인해서 어렸을 적에 나에게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고 나를 어떤 식으로 케어하고 어떤 식으로 키웠을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일단 부모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부모의 영향, 나쁘게만 얘기하면 이 영화로 따지자면 부모의 망령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볼 때 사실 중간에 아만다가 계속 엄마가 빙의했다 빠졌다 빙의했다 빠졌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에서는 빙의라는 어떤 그 형식으로서 보여준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이 치솟을 때 아 이거 혹시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랬던 거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거 내가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과오를 내가 내 자식에게 똑같이 범하는 우는 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주는 게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가 나에게 끼쳤던 좋지 않은 영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에 이 영화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령이라는 거, 조상의 어떤 훈령이라는 게 이 제작진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였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여기 촬영장에는 일종의 제사상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사상이 뭐 실제로 음식을 놓고 이렇다기보다는 세트장에 그냥 작은 테이블 하나를 갖다 놓고 뭐 배우도 가져오고 감독도 가져오고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조상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다 갖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진일 수도 있고 뭐 추억이 깃든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엄마라는 영화 자체가 이거는 좀 무서운 영화이긴 하지 무서운 상상력을 기초로 한 영화이긴 하지만 나와 이어진 세대를 좀 기억하고 기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로운 감각 같은 건 사실은 서양 문화권에서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감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일종의 제사상을 현장에 놓게 된 건데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굽어 살펴주고 있다, 수호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고 싶어서 매일 아침 촬영장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간단한 절이나 인사를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부모의 입장이죠.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양육을 당한 방식대로 내 자식을 양육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 말을 길게 해서 내용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질문으로 돌려볼까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이 개인적인 기질인지,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건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격을 형성하는 걸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절반 정도가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해요. 템퍼라먼트,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 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을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뮤션이겠죠. 그 다음 나머지 반의 반, 전체 4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소위 유아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그만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의 양육 환경,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느냐, 두 번째는 부모의 가정교육, 이건 이제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깊게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쳐보면 4분의 3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30대, 40대, 보통 만 40, 요즘에 조금 늦게 해서 만 45 정도면 성격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4분의 1밖에 없으면 4분의 3을 나에게 영향을 미친 우리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부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부모의 가치관으로부터 조금은 나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게 어렸을 적에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적인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 부모의 성격적 단점 때문에 그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모습들 혹은 어렸을 때 양육 환경에서 부모의 그런 성격적 단점으로 나에게 잘못 행해진 양육 환경이나 가정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들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적 단점을 좀 파악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어렸을 적 양육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가치관을 좀 수정하는 작업들이 결국 성격적으로 성숙하는 거고 그게 부모의 영향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조금 짧게 말씀드린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네. 일단 뭐 그래요. 네.
근데 관련해서는 또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끔찍한 정기 고문을 어릴 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하는 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부모에 대한 성역화, 신성시하는 거. 부모니까 용서해야 된다, 엄마니까 용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한테, 왜냐하면은 이 부모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냐면은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산드라고 저 아만다도 그 말도 안 되는 외삼촌, 한국말도 못하는 그 외삼촌이 그걸 가져왔을 때 갖다 버리든가 가져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빨리 어디다 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리든가 못하고 놔뒀던 이유는 내 그래도 내 엄마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거나 그거를 거절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 같은 경우에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죄책감은 내가 좀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죄책감은 결국 누가 만드는 죄책감이냐, 내가 만드는 감정이거든요. 엄마한테 내가 이래도 될까? 엄마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부모가 어렸을 적에 나에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과감하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좀 청산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죄책감을 감당하면서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생각나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시도들이 못내 좀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민자 사회를 바라보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아주 명확한 감각을 얻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민 1세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자식 혹은 또 그 사람의 자식까지 세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관찰되는 새로운 이민자 문화가 스토리텔링과 결합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윗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비슷한 또래 여성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면서 좀 앞선 세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윗세대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 주인공으로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좀 성장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감독님도 그거 딱 말하고 싶은 장면이 그거였죠. 외삼촌이 찾아와서 너는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냐 그랬을 때 미국 사람이니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외삼촌 시대 이민 1세대 정도 그 할머니 나이 그 시대가 느끼는 그 생각, 가치관하고 그 아래 세대가 느끼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를 딱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너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넌 엄마를 개처럼 버렸잖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윗세대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엄마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아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하려다 말았던 게 조금 격한 표현이라서 좀 듣기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제 동생하고 유튜브를 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악플 잘 안 달리는 저희 유튜버인데 악플이 엄청 달려가지고 아직도 이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 1년 차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와 이 애인 혹은 부인이 물에 동시에 빠졌을 때 누굴 구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식으로 왜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신과를 전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생각을 해요. 왠지 엄마를 안 구하면은 죽일 놈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정신과에서 정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교수들이 원하는 답 혹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져가야 되는 답의 방향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는 자식을 본인의 결정, 선택을 통해서 낳은 거지만 자식은 부모를 태어나는 것 혹은 내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아까 계속 영화에서 나오는 내가 그냥 고통을 동반해서 너를 낳아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 어버이날 노래?
뭐 나실제 괴로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부모는 쉽게 말하면 내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요. 따라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어렸을 적 양육의 고통을 오롯이 내가 견뎌야 돼요.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건 부모의 선택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내가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당연히 모든 독립을 맞춰야 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내가 부모한테 잘할지 말지는 본인의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키워서 내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면은 부모를 잘 챙기고 혹은 공양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강요해야 되는 혹은 당연시 돼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적 입장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어렸을 적에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거를 아이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 아이들이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내가 애를 잘 키웠구나 혹은 내가 애들한테 잘해줬나 보다. 날 챙겨주는 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애들이 날 안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표정들 안 좋으시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어제가 또 마침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원장님을 만났으면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어제 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기가 좀 아쉽네요. 근데 아까 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서 이어가 보면요, 그 요즘에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정말 많고 좋은 스토리텔링도 그 가운데 많은데요. 일단 이게 요즘 세대에서는 좀 새로운 공감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삶의 터전을 이동했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이동보다는 낯선 환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응할 수 없는 무언가에 뿌리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그 이민자들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민사회 문화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제 그들이 사회 주축이 된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OTT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문화 콘텐츠에서 한마디로 표를 팔 수 있는 혹은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시장성을 갖게 된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파치코 같은 예겠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다양한 OTT 서비스들에서도 아시아권 혹은 뭐 특정 지역, 한국, 일본, 중국을 겨냥한 콘텐츠들을 거의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훌루라는 OTT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왓챠 뭐 이런 플랫폼인 거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런이라는 작품도 훌루가 제작하고 배급했던 작품인데요. 미국 훌루에서 지금 아메리칸 서울이라는 작품을 제작 중인데 이 작품은 예전에 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같이 뭐 이민자 세대의 어떤 소동극이 아니고 아예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 서울로 가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서울, 한국에서 벌어진 이민자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색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고 캐릭터가 아니라 이 문화 전체를 다루는 시도들이 할리우드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권에 대한 관심, 수요 이런 것들이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문화권의 이야기는 늘 좀 파지 않은 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채팅방에 왜 여기 갑자기 구미호가 등장하나요? 무덤을 뚫고 나오는 건 왜 그런가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가 다른 스토리텔링의 문화권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소재인 거예요. 이건 너무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융합이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기까지 혹은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시도는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도는 좋은데 좀 걱정 좀 하고 시도를 하셨어요. 네, 아까 스카프에 구미호 있을 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구미호가 보이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등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아이리스 K 신 감독님이 어렸을 적 엄마와 함께 혹은 엄마로부터 전설의 고향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덤 뚫고 나오는 신도 그렇고 구미호도 그렇고 전설의 고향의 과거 당부 주제였던 건데 내 다리 내놔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어딘가 약간 어설프게 주워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봐요. 방금 뭐 전설의 고향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못 알아들으실 만한 영화로 월화의 공동묘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80년대입니다. 그 월화의 공동묘지에 정말 센세이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샘 레이미 감독이 이 영화를 봤으면 분명히 이 영화 어디엔가 그 장면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덤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홀령이 등장하는 아주 파격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고전 영화들도 좀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서 제시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조만간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제가 제목을 까먹어서 그러는데 4년 전인가 그 5년 전인가 넷플릭스에서 이민자의 삶을 다룬 슈퍼마켓 하시는 거죠? 시트콤이었죠. 네, 시트콤.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한국 이민자 1.5세대인가 2세대로 나오는 애가 사실은 그 친구가 베트남 배우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맞죠? 네, 시트콤 제목 혹시 아시나요? 김신의 이야기인가 뭐 하여튼. 맞아요. 김신의 김신의 편이죠. 제가 알기로 그게 넷플릭스에서 꽤나 대박을 쳤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표가 팔리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더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민자 삶을 다루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기우일 가능성은 큰데 뭔가 어떻게 보면은 꼭 이 우리나라 거를 다룬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뭔가 전통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본인들의 문화와 믹스할 때는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너무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지게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극적으로 혹은 호기심 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과거에 저기 뭐야 우리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은 인디언들 맨날 머리까지 벗기고 있고 막그 이거 하고 다니고 마치 거기서는 그때 당시 서부 영화에서는 악역을 담당했던 인디언들이 인디언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거기 토착 원주민들이고 그들이 피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비춰졌었는데 이게 동양 문화권을 다루는 그들 헐리우드 쪽의 방식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아까 까먹었다. 무슨 리치였죠? 싱가포르 재벌 크레이지 리치 뭐 그걸 그린 것도 사실은 그 중국 그 한쪽이죠. 한쪽 친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뭐 이게 거기서 보면 굉장히 돈만 많고 약간 좀 그 뭐랄까 사람 뒷담화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허세 부리고 막 약간 그런 식의 모습들이 중국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한족의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정말로 좀 많이 안타까워. 이거는 굉장히 소재도 좋고 신선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엄마, 그다음에 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굉장히 재밌게 좀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고증들만 좀 잘 풀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영화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도를 시작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뭐 정리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말을 길게 해가지고 이게 잘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혹시 한 얘기 못하신 분 있으신데 가족과의 관계, 특히 모녀 관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던 K장녀 등등등이 묘한 이슈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PTSD, 심지어 조현병까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서 좀 보시면 제가 오늘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찾아보실 거면 유튜브를 제 거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좋은 기회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누리시고요. 조심히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